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서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형국이 되면 우리의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당장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1부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결국은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 걱정합니다. 김준영 전 외교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이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게 보다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6.25를 한국 전쟁 네, 이렇게 네. 얘기하듯이요. 네. 근데 너무 오래 갑니다. 지금 1년 2월 20 며칠입니까? 예, 그러니까 1년 1년이 두 달, 넘었죠. 됐는데 4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 성동격서이기도 하지만 대규모를 했고 거의 키우까지 위협을 받았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갔고요. 거기에는 서방의 도움도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 목표 자체가 함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폭격을 한다든지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다 함락을 해버리면 예. 러시아로서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토하고 접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당시에 소련과 중공 그리고 이제 미국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독일이 분단된 것은 사실상 자기들의 책임일 수 있는데 예.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은 이유는 결국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면 완충지대가 되는 겁니다. 본 우크라이나는 우리 민족한테는 불행이지만 이들은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끝나는 이유가 러시아도 동부 지역만 차지하고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근데 서방이나 우크라이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칠 때까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휴전 우리 반대했었잖아요. 예. 지칠 때까지 전쟁을 한 다음에 한국처럼 분단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지칠 때까지라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내년 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선거가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안 끝날 겁니다. 누구는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지지율이 높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내년까지는 안 끝나고 길게 가면 2년도 갈 수 있다 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벌써 제가 듣기로는 통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만 명이 넘었거든요. 희생자가 50만 명이나 넘었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들려오는 내용 보도를 보면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난민이고 수천만 명 난민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들의 사안이 발생하면 이런 조건을 달고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던 불개입 원칙을 바꿀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조건제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조건. 그래서 이미 외신들은 이 조건에 주목하지 않고요. 한국의 입장을 바꿀 것을 시사했다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의 핑계고요. 내토릭이라고 네, 보십니까? 내토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뒤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압박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미 중앙일보가 작년 5월에 한국이 포탄을 우회 수출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그때 꼽았던 나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 폴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걸 이미
이 얘기를 했고 지금 도청이나 이런 데 계속 나오는 게 미국한테 작년에 10만 발 갔고요. 그다음에 도청 문건에 있는 33만 발, 3만 발. 총 지금 50만 발 정도가 한국에게 할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작년 그 발다이라는 데서 한국한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알고 있는데 러시아 정보부가 모를 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한국이 이걸 계기로 합리적인 정부라면 이걸 계기로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으나 당신들이 실수해서 유출해가지고 우리 입장 곤란하다. 이제 못한다. 이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지원을 지금 언급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보시면 한일 관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예. 첫 번째 입장은 규탄입니다. 전쟁 자체에 대한 규탄입니다. 이건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예. 141개국입니다. 많죠. 예. 그럼 말만 하면 되니까 이건 규탄하면 되니까. 근데 대러 금융 제재는 48개국입니다. 확 100이나 줄어버렸습니다. 예. 그 인도도 빠지고 인도네시아도 다 빠졌습니다. 아시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그리고 군수품 지원은 31개국입니다. 근데 31개국의 아시아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도 살상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러 경제 제재에 간 것은 어제 이제 러시아의 반응에도 나왔지만 못마땅하죠. 그러나 그래서 비우호국에 한국을 집어넣었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것은 제 추측인데 제 판단인데 이런 말이 나왔어도 공개되기 전까지 러시아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청 사실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푸틴 입으로 던진 말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파탄 난다고. 그러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적 이 짜르라고 불리는 푸틴이 이미 관계 파탄 난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집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넓혀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말도 그렇고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한정되잖아요. 이거는 한국은 완전히 대리전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럽군도 미국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대리전의 형태다. 준 대리전의 형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도 서방과 미국이 합쳐서 자기들과 역사적 권한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먹고 결국은 러시아를 온다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서방은 러시아가 팽창주의가 자기들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만약 참여하면 우리는 서방 쪽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적대 관계를 만드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군수 물자 지원도 있고 또 파병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을 텐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제재 정도는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격이나 국위에서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손해가 봐도. 그러나 그 이상의 무기 지원은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먼 전쟁에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가슴 아픈 그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금융 제재가 우리 한계선이다. 제가 꾸준히 그 얘기를 해왔고 불안해왔습니다. 군수물자 지원도 절대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꾸준히 얘기했고요. 그런데 의심된다고 예. 저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의심은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을 전제 조건으로 달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이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게 될 텐데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물자 지원은 어떻습니까? 군수물자는 빠져나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물론 이제 무역관계법이나 이런 거에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한테 무기를 대는 거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제 제재 대상에서는 무기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빨리 발의해야 된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군수물자 지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법 만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군수물자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러시아가 우리한테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걸 상정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경제 이미 우리가 대러 경제 제재로 한 20% 정도 우리가 수출 감소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 관계 완전히 파탄이 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러시아도 원하지 않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고했던 게 뭐냐? 푸틴이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게 아마 북한하고의 군사 협의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한 5명의 핵기술자만 보내면 북한이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ICBM의 재진입 기술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군사 지원을 할 것이고 동맹 수준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중러가 동맹이 돼서 한미일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양새를 보면 사실 북중러는 그렇게 접속력이 좀 느슨하죠. 느슨한데 한미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자체가 자꾸 북중러를 묶어주는 겁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미국이 미니까 지금 완전히 동맹국 수준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땅에서 벌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일본도 좀 떨어져 있고 미국은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를 묶더라도 우리가 제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돌격대가 되잖아요. 제일 선봉이 되는 겁니다.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16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많다는 거 이번에 알았는데 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들 좀 좋게 생각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우리가 주로 중국에 대한 혐오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거의 80%인데 한국인에 대한 혐오도가 거의 90%의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통계적으로 그만큼 일방적으로 좋아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한국 제품 좋아하고요. 한국 식품 좋아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팔도라면에 도시락면에 꽂혀가지고요. 1년에 6억 개가 넘는 것을 소비할 정도. 러시아에서요. 네. 옛날에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초코파이 들었는데 한국 식품을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요. 러시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이 다 좋아합니다. 사실 중남미 그다음에 이게 꼭 그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은 뭔가 성공 사례이면서도 위협적이지 않다. 분단이 됐지만 오히려 평화를 갈구한다. 오히려 대륙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뭔가 뒤에 숨긴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한국은 본받을 만한 나라인데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 그런 사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미국은 어차피 우리의 동맹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들어주고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절을 해도 거기는 어차피 동맹으로 남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미국의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지금 적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 아닌가요? 지금 앵커께서 한 게 이게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실리잖아요. 우리가 실리를 얻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윤 대통령은 실리보다는 사실 대통령 선거 때 실리 우선의 국익 외교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굉장히 이념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이념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약간 굉장히 우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친구 적발을 하잖아요. 외교는 사실상 회색 지대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적과 아군을 구별해서 지난 1년 동안 만난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30분 만나고 빈살만 온 거 외에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것도 눈 부릅뜨고 봐야 보이는 것이고 계속 미국하고 일본만 만납니다. 우리가 세계 6위의 12의 경제력에다가 6위의 군사력인데 우리가 외교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 밖으로 좁아진다는 게 이거는 외교가 실패입니다. 당장 러시아에서도 지금 만약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전쟁 개입으로 본다.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무기를 주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북한은 완전한 뒷배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이 식료품, 생활용품 위주로 도와줬습니다. 이 제재 하에서도. 근데 에너지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또 일례로 실제로 이 암암리에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줬다는 증거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보면 이제 대놓고 하라고 한국이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을 일찍 만드는 것 외에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 국민 여론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대통령은 이미 상당히 지지율을 잃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이제 자기 사람들 강한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만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도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은 자기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지거나 또는 내부에서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조작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국민 여론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일단 지금 이 정부의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의 안보에 위기가 생기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는 어떻습니까? 보시면 북한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똑같이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의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사실상 낙마한 거 아닙니까? 쫓겨난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합의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각오가 없이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핵무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 특정 이슈에 관해서는. 그러나 일본하고 동맹은 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일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를 분쟁 지역화해서 한반도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싶어하고 그걸 빌미로 재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미일이라고 할 때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도 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 모든 좀 암묵적인 합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을 끌어들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북중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도 일본을 하나 끌어들이고 더 큰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가져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모들도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외교안보 쪽의 라인이라든지 좀 균형감 있게 포진이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면 우리는 초기에는 의전 실수가 많아서 아니 외교 관료들 다 갈았나 똑같이 수백 명의 외교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데 왜 사고가 날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 외교 전문 관료들은 처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직언도 하는데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인 뜻이나 대통령의 뜻이나 또는 대통령실이 외교부를 예를 들어서 장악을 하거나 압도한다면 그거는 관료들은 속성상 계속 그렇게 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고 그러면서 이 파열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말씀을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렇게 주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돌아온 거 없지. 오히려 지금 뒤통수만 맞았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는 일본만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한테 먼저 뒤통수를 맞았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5대 기업이 소위 말하는 바이오,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조를.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IRA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배터리 업체에서 우리 제네시스하고도 다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서 우리는 투자만 하고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 뭘 했었어요? 물론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나 이때까지 얘기해 온 게 뭐냐면 IRA 미국이 항의해서 우리 거 찾아오겠다 그랬고 반도체에도 우리 기업이 피해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걸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기대가 난망한 것 같고요.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외교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요. 외교는 선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의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좀 나이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옆에 참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제일 궁금하고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알 텐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권의 안위가 달린 일을 이렇게 확신처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종합적인 지금까지의 판단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계관 자체가 흑백론 또는 선흥론이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예를 들면 일본하고 미국이죠. 친구가 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선이고 적으로 분리된 국가, 북중러, 이란 이런 국가들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이익을 하고 타협을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외교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익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도자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그러면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런 식으로 번져 가다가 혹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불안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생에 제가 꼭 그 하나의 신념 같은 것이 전자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자권이 미국한테 가 있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역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모험적이고 도발적이고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한 거죠. 저는 미국은 적어도 이 위기 상황은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한미를 묶어야 되니까 중국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이 인적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맹이고 근데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인적 개입을 전혀 안 해왔습니다. 미국도 여기 전선까지 열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의 우리 국민들한테 역설적으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달라진 게 있나 그런 걸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은 변한.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 2.0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 인권도 과거의 한일 관계에서 적어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했고 일본의 도덕적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거 이번에 보십시오. 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일 관계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두 팔 벌려 환영을 했고 기자가 그러면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궁금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그 레벨에 따라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참여할 재건 사업에 파이도 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군수물자 지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러면 파이가 지금 러시아가 훨씬 크잖아요. 러시아 걸 다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직접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서방과 미국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얼마나 그것도 사실 미국이 아마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한국이 그 작은 파일을 얻기 위해서 큰 파일을 집어던진다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수가 안 되는 게 안 많이 되는 있네요. 산소가 안 됩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자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엉뚱한 얘기인가요?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도청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의 반응 사실 좀 움찔하고 그걸 역이용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로 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게 증명됐다. 우리 국민들 탓도 하고 러시아 탓도 하고 사실은 도청 탓도 하면서 이거를 국면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우리가 특히 분단 상태 아직 전쟁 상태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기로 몰아가는지 이거는 그리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일본과 미국의 변호사 같아요. 저쪽에서는 나쁜 뜻을 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선의로 했을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외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단 그렇게 사실 지금 미국의 단일 대우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독일도 뭐 프랑스도 EU도 지금 중국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날 나라가 점점 적어지고 우리가 가진 외교 카드가 다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는 사실상 우리가 가치를 지키는 문제하고 우리가 가치가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유, 인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거 우리 지키고 있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좀 다르다고 다른 국가를 다 배제하고 나면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제 당하는 겁니다. 끝으로 북한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북한 문제도 첫 번째는 일단 긴장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도발해서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우리가 위험해지니까요. 강하게 보이는 건 좋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을 현상 관리를 해야 된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많이 풀렸는데 걱정은 그렇죠. 커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